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노만 황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조용히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은 이혼을 한 여자가 단지 남편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녀가 잃는 건 그 이상입니다. 그동안의 가정 안식처럼 믿었던 집,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까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이를 품고 집을 떠나와야 했던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조차 등을 돌림당한 채 아이를 안고 아무도 없는 새벽거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무너짐이자 동시에 더 강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무더운 7월의 어느 날, 저는 3살 패기 딸을 안고 친정집의 낡은 철문을 열었습니다. 철문 경첩이 삐걱거리며 왠지 모르게 오싹한 소리를 냈습니다. 19년을 살던 그 집이었지만 5년의 결혼 생활 후 다시 돌아온 그곳은 이상하게 낯설고도 불편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마루에 앉히니 아이는 제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저는 오랫동안 맡아온 듯한 고향집의 먼지 냄새를 다시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어색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왔니글 피곤하지? 네, 괜찮아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제 가방을 들어 안으로 옮기더니 제 시선을 피하며 작은 아이의 옷가지를 담은 상자와 분유통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부엌 한쪽 구석에 서 계신 아버지의 표정은 냉담했고 작은 시골 마을의 소문과 시선이 그들의 마음에도 스며든 듯 했습니다. 저녁 밥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생선찌개가 놓였지만 밥알을 씹을 때마다 목이 메워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상추를 집어드시며 시선을 피했고 어머니는 아이에게 작은 숟가락을 건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밥 먹어야지, 그래야 엄마도 다른 일을 하지. 그날 밤 아이를 씻기고 재운 후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매미소리가 쏟아지고 있었고 핸드폰을 켜자 수십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진심 어린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남의 불행을 이야기, 거리로 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내려놓고 도시의 아파트에서 살던 시절을 잠시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늘 늦게까지 일한다고 돌아오지 않았지만 저는 아이를 안고 베란다에서 별을 보며 이게 행복이겠지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점점 멀어졌고 결국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의 아침 밥을 준비하려다 가스레인지가 꺼진 걸 깨달았습니다. 시골집에는 여전히 연탄불이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불을 붙이려다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서 연탄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 테니 넌 아이를 안아라.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에는 피로와 부담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가 낡은 오토바이로 저를 읍내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력서를 들고 찾아간 곳마다 고개를 조았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 작은 읍에서는 편의점이나 식당 전자제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전자제품 매장의 점장은 소류를 보다 말고 말했습니다. 저녁 10까지 근무 가능합니까? 시급은 최저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비가 쏟아지던 저녁 젖은 빨래를 걷고 아이를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비바람에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 비 맞았어.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잠시 물을 마시려 부엌으로 가다가 부모님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쟤는 도대체 왜 저렇게 살지? 남편이 그렇게 잘 사는데 붙잡지나 좀 하지. 이제 집안 망신이다.
저 500만 원짜리 조금마저 아니었으면 진작에 쫓아냈어야지. 저는 숨을 죽인 채 돌아섰습니다. 이 집에 발을 붙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자 가슴이 굴뚝 찔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가방을 챙기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철문을 조심스레 열며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측은 노란 불빛 아래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괜찮아질 거야. 반드시 아무도 없는 새벽길, 아이를 꼭 안은 채 읍내로 향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아이와 둘이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새벽 초철을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낡은 버스 안창가에 앉아 저는 멍하니 창밖으로 스쳐가는 시골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비탈길 위에 오래된 초가집과 논밭이 하나둘 사라지며 대신 고속도로와 회색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숨이 막히듯 무더운 공기가 덮쳤습니다. 아이를 안고 택시에 올라 결혼 전에 잠시 살았던 고시원을 향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문을 열고 저를 보자 놀란 듯 말했습니다. 어머, 마이애도 있네. 그 새알 엄마가 다 됐구먼. 션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방 하나 비었나요? 할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맨 끝방 자꾸 덮지만 그거밖에 없어.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인사하고 반값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좁고 습한 방이었지만 벽지에 손을 대자 마치 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주는 듯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모는 거 감은 든 이오노 테 이오노 감은 임시라도 밤이 되자 아이가 잠든 틈에 휴대폰을 켜고 알바 어플과 구인 사이트를 뒤적였습니다. 대부분은 주방 보조 청소, 편의점 야간, 그중 한 카페에서 오후 2시 10시 시급 9,000원 경용 무관이라는 공고를 보고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셔서 바로 일해 보실래요? 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딸을 옆방 사는 대학생 언니에게 잠시 맡기고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한쪽 한 골목길 안쪽 간판도 조용한 작은 카페였습니다. 사장님은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으로 말수가 적고 표정이 무심한 듯 했지만 제가 서투를 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자 고개를 끄덕이며 잘 하셨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이렇게 간절했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새벽에 일어나 아이 밥을 챙기고 아침에는 근처 떡집에서 6시부터 9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오후에는 카페로 출근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연탄 가루가 묻고 설거지에 손이 뜨고 다리에 쥐가 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나서 혼자 남아있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피로 고단했지만 돈을 벌고 아이를 돌보며 스스로를 지탱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공원에 간 어느 주말, 저는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이자 직장 동료였던 건호였습니다. 그는 하얀 셔츠에 단정한 차림으로 제 앞에 나타나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이, 정말 너 맞아, 이렇게 지낼 줄 몰랐어.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혼했어. 지금은 아이랑 둘이 살아. 그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혹시 다시 회사 쪽 일을 생각하면 내가 도와줄게. 저는 그 말에 망설였습니다.
한참 동안 회사라는 공간을 떠나 있었기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이력서를 꺼내어 펼쳤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면서 혹시라도 기회가 온다면 하고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며칠 뒤 건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팀에서 면접 보자고 하시네. 준비할 수 있겠어?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대답했습니다. 해볼게. 면접날 아침 아이를 맡기고 깔끔하게 다림질한 블라우스를 입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면접관인 인사팀장님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4년 공백이 있네요. 왜 회사를 그만뒀었나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뒤 팀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와 아이의 얼굴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헤네스 다음날 카페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 근무를 한 뒤 아이와 함께 공원에 가서 작은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습니다.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핥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안 힘도록. 저는 아이를 꼭 안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힘들어. 하지만 엄마는 이제 무섭지 않아. 회사의 첫 출근 날, 저는 너무 일찍 도착해 버렸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서 기다리며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이 차례로 도착하며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누군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배정된 자리에 앉자 옆자리에 여직원 서진 씨가 흑기 저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료는 제대로 보고하세요. 여기서는 다들 바빠서 도와줄 시간이 없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켰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 한쪽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인사팀장님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힘들죠?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혼자 아이 치우며 버텼어요. 처음엔 다 힘들어요. 하지만 곧 괜찮아집니다. 그 말을 듣고는 차마 눈을 들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반갑게 달려와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 멋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엄마도 오늘 너 때문에 더 열심히 했어.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회사에 출근해 눈치 보며 하루를 버티고 퇴근 후 다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반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자꾸 서툴러서 지적을 받았지만 점점 손이 익어가고 같이 일하던 서진 씨도 미묘하게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어느 날 서진 씨가 말했습니다. 어제 처리한 보고서 깔끔하게 잘했네요. 그 짧은 한마디가 그동안의 무순한 비난을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퇴근 후 돌아오는 길 아이 손을 잡고 편의점에 들러 작은 스티커북을 사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활짝 웃는 것을 보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웃음 하나면 충분하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회사 생활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서진 씨도 예전처럼 날카롭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회사로 가는 길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칼을 흩날릴때면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회사에서 조기 퇴근을 한 날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동네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멀리서 권호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권호는 여전히 깔끔한 셔츠에 부드러운 표정으로 우리 모녀를 바라보다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마이 오랜만이네. 이제 조금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아.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도 예전보단 나아졌죠. 응, 네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거라 생각했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는데 권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앞으로 네가 괜찮다면 아이랑 같이 어딘 놀러 가고 싶지 않아. 내가 시간 맞춰볼게. 저는 놀라서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채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권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누구야? 엄마 친구야. 엄마가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야. 좋은 아저씨 같다. 엄마랑 놀아도 돼. 아이의 해맑은 말에 웃음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주 회사에서 인사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 씨, 이번에 본사에서 열리는 교육에 참여해 볼래요? 저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저요, 저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 한 단계 더 성장을 기회일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지면서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정장을 차려입고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누구 하나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의가 시작되고 자료를 받아 적다 보니 예전 직장에 다니던 시절에 감각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참가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할 때 저는 혼자 구내 식당 구석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테이블에 앉은 한 여직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혼자 오셨어요? 네, 저도요. 우리 같이 먹어요. 그 한마디가 어찌나 반갑던지 밥맛이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아이의 사진을 열어보다가 문득 창밖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나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구나. 스스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뿌듯한 미소가 지워졌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휴대폰을 보니 건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교육은 어땠어? 힘들었지. 그래도 잘했을 거야.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기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인사팀장님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마이 씨 고생했어요. 교육에서 성과가 좋았대요. 앞으로 창고 관리 쪽에서 더 중요한 업무를 맡아보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자 숨이 멎을 듯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길 누군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Y씨 돌아보니 서진 씨였습니다.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보고서도 깔끔하고 솔직히 처음엔 무시했었는데 미안해요. 저는 놀라서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 토요일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작은 인형과 아이가 좋아하는 딸기를 사주자 아이의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꽃도 사자. 저는 웃으며 화분 하나를 골랐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에 봄이 오나 보다. 그날 밤 고시원방 안에서 작은 노트에 글을 썼습니다. 이혼 후 30일째 회사에 적응했고 아이는 유치원에도 잘 적응하고 있다. 아직 두렵지만 조금은 나아진 것 같다. 무너지지 않고 버텨는 오늘이 기대하다. 노트를 덮고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해냈어. 내일은 더 잘할게.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혜은이가 놀다가 넘어졌는데 이마를 세게 부딪혀서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사에 급히 사정을 말하고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임에는 거주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 울면서 외쳤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왔어. 이제 괜찮아. 의사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했지만 48시간은 관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한참 앉아 있는데 권호가 홀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아이는. 응, 이제 괜찮아. 왜 연락 안 했어?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말해야지. 그의 말에 눈물이 월칵 쏟아졌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권호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있잖아. 48여시간이 지나고 아이는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무섭지 않았어. 엄마가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아이를 꼭 끌어 안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있으니까. 며칠 후 회사에서 인사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 씨, 이번에 창고관리팀 정식 승진 제안이 들어왔어요. 수락하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작은 노트에 글을 적었습니다. 이혼 후 35일째 승진 제안을 받았다. 더 이상 무섭지 않다. 이제는 두 발로 서 있다.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생겼다. 노트를 덮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승진이 결정된 후 하루하루가 훨씬 바쁘고 정신없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람에서 직접 창고를 관리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입장에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자리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서류와 일정이 쏟아졌고 동료들의 시선도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기대와 질투, 그리고 경계가 뒤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이 자리는 내 손으로 얻어낸 거야. 두렵지만 견뎌내야 해.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아이 혜운이가 저를 향해 달려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멋있었지?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혜운이 덕분에 엄마는 오늘도 멋있었어.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니 회사에서 받았던 따가운 시선도 숨겨진 뒷말들도 잠시 잊혀졌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저는 아이와 함께 가까운 공원에 갔습니다. 혜운이는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웃었고 저는 벤치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다가 문득 건우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주말에 시간 있으면 저녁 같이 먹을래. 아이도 함께.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저녁이 되자 권호는 작은 한정식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에 소매를 걷어 올린 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よし、おっす、ですよ、女子、ですよ、決勝、必勝、必勝、必勝。 혜운이도 안녕 아이에게도 부드럽게 인사를 건네는 권호를 보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고 권호는 아이에게 젓가락질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혜운이는 까르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저씨 재밌어. 저는 머스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이 오랜만에 진심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권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마이너한테 무슨 말 하고 싶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나 내 옆에 있고 싶어. 네가 혼자 감당하려는 거 다 알지만 이젠 혼자 안 해도 되잖아. 내가 있잖아.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말이 따뜻했고 저를 옥주던 무언가가 풀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은 권호는 제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앤나, 기다릴게. 널 서두르게 하고 싶진 않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잠든 혜은이의 볼에 입을 맞추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혼 후 42일째 누군가가 내 옆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다가오지 않기를 바란다. 며칠 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창고를 전산화하고 재고를 체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팀을 맡아 사람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늘나 오래 걸렸어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날 회의를 마치고 나가는데 서진 씨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괜찮아질게요. 주말 아이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예쁜 공책과 연필을 사서 돌아오는데 혜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도 이젠 꽃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저는 놀라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왜 꽃이 많으면 엄마도 더 웃을 것 같아. 순간 울컥하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꽃을 피우자. 우리 집에도 그날 저녁 건너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꽃시장 같이 가줄래요? 혜은이가 꽃을 사자고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 이제 언제든 주말 우리는 함께 꽃시장에 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고 건너는 무심한 듯 아이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화분을 고르며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저씨랑 있으면 편해. 저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편해. 건너는 제 대답을 듣고 말없이 작은 벚꽃 화분을 하나 더 사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집에 돌아온 후 우리는 화분을 방구석에 놓고 아이와 함께 물을 주었습니다. 혜원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꽃이 많아졌어. 엄마도 더 웃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맞아. 이 꽃이 지켜줄 거야. 우리 둘을 끓이고 우리 셋을 그날 밤 노트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혼 후 일제 우리 집에 꽃이 생겼다. 그의 손에 쥐어진 벚꽃 화분이 내 손끝을 데웠다. 아직은 멀었지만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회사에서는 프로젝트가 점점 진척되었고 팀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의견도 내고 함께 식사도 하고 웃음도 섞였습니다. 어느 날 팀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있잖아요. 우리도 처음엔 불안했는데 요즘은 믿음이 갑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여러분 덕분에 견디고 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건우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혹시 이번에는 내가 집밥 한번 만들어 볼까? 혜우이도 좋아할 거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주말 저녁 건호가 준비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에 잡채, 그리고 작은 생선 구이까지. 혜우이는 젓가락을 쥐고 행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요리도 잘하네. 저도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마음 놓고 웃었습니다. 건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좀 집 같다. 그날 밤 건호가 돌아가고 아이를 재운 뒤 창문을 열어 서울의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었습니다. 이혼 후 50일째 우리 집에 저녁이 생겼다.
웃음이 섞인 저녁이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이 길 끝에 꽃이 피어날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며칠 사이에 회사에서는 큰 평화가 있었다. 창구 전산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팀원들은 모두 제법 능숙하게 데이터를 다루기 시작했다. 저도 어느새 팀장이라는 호칭에 조금은 익숙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은 더 무거워졌고 밤마다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눈을 감기 바빴다. 하루는 유치원에서 해오이 선생님께 연락이 왔다. 어머니 이번 주에 부모 참여 수업이 있는데 혹시 참석 가능하실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었다. 회사 일정이 빡빡했지만 아이가 저를 기다리겠지 싶어 네 갈게요 하고 대답했다. 그날 아침 회사에 휴가를 내고 유치원으로 향했다. 교실 안에는 이미 많은 엄마들과 아빠들이 와 있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해우이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제 치마자락을 꼭 붙들었다. 엄마 왔구나. 그럼 약속했잖아. 아이의 얼굴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빛나 보였다. 선생님이 준비한 미술 활동을 하며 해우이가 제 손을 꼭 붙잡고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다. 그림 속에는 작은 집과 아이와 아이 옆에 웃고 있는 엄마,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사람 해우이는 그 사람을 그리며 말했다. 여기에는 우리 아저씨도 있어야지. 저는 순간 손이 멈췄다. 왜 아저씨 있으면 엄마가 웃잖아. 아이는 아인 아름다로 모든 것을 보고 있었구나 싶어 묘하게 울컥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건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해우이가 당신을 그리더라고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기쁘기도 하고 책임이 무겁기도 하네. 저는 웃음이 났다. 그 답장에서 묻어나는 조심스러움이 저를 안심하게 했다. 그 주말 건화 작은 케이크를 사들고 찾아왔다. 늦었지만 승진 축하해. 이제서야 그때는 네가 정신 없었잖아. 지금이 딱 좋네. 그와 함께 케이크를 자르며 해우이가 촛불을 불고 소원 빌어야지 라고 외쳤다. 해우이가 두 손을 모아 눈을 감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우리 집에 웃음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저는 아이의 손을 들으며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권호가 돌아가고 아이를 재운 뒤에 거실에 앉아 벽에 기대어 앉았다. 웃음이 많아지게. 그건 아이의 손이기도 하고 내 마음속 소망이기도 했다. 회사에서도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 프로젝트를 끝난 후 팀원들과 회식을 하며 다들 한 잔씩 기울이던 자리에서 서진 씨가 제게 말했다. 팀장님 덕분에 우리도 살았어요. 솔직히 처음엔 별 기대 안 했는데 잘하시네요. 저는 술잔을 들고 웃으며 대답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저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서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는 진짜 팀장 같네요.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마이야, 너 이번 설에 내려올 거니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내려갔던 이후 집에서는 다시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설을 앞두고 전화를 주시다니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 혜운이도 있고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답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알았다. 생각해 봐라.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 그날 밤 혜운이가 제게 물었다. 엄마 이번에 할머니 덕가. 저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응 갈지도 몰라. 하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혜운이는 할머니도 꽃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중얼거렸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권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혹시 이번 설에 우리 같이 다녀올래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같이 갈게. 설날 아침 권호가 차를 몰고 우리를 데리고 왔다. 차 안에서 혜운이는 꽃다발을 꼭 안고 있었다. 이거 할머니 드릴 거야.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당 입구에는 여전히 오래된 대문과 낡은 기와 지붕이 그대로였다. 어머니는 문 앞에 서서 우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왔구나.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다녀왔어요. 식탁에는 전과 나물 갈비찜이 차려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했다. 혜운이는 할머니 곁에 다가가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다. 할머니 꽃이에요. 어머니는 잠시 꽃을 바라보다가 그래 고맙다 하고 받아들었다. 권호는 자리를 지키며 어머니께 깍듯이 인사를 드렸다. 처음 뵙겠습니다. 마이 씨 친구입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마당에 나와 서 있는데 권호가 제 옆으로 다가왔다.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예전보다 더 나쁘네요. 권호는 제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래도 잘 왔어.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혜운이는 잠이 들었고 권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젠 우리 둘이 아니고 셋이 함께였으면 좋겠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었다. 이혼 후 2일째 고향에 다녀왔다. 어머니와는 아직 멀지만 혜운이 덕분에 대화가 시작됐다. 그리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고맙다. 회사에서도 작은 변화가 있었다. 네. 본사에서 연락이 와 더 큰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또렷했다. 그날 저녁 혜운이가 제 품에 안겨 말했다. 엄마 우리 집에 있는 꽃도 있고 웃음도 있고 엄마도 멋있어졌어.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다. 엄마가 아니라 혜운이 덕분이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멈추지 않을 거야. 꽃이 더 피어날 수 있도록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묵직했다. 고향에서의 설날은 분명 나를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저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본사에서 파견된 이모는 저를 보며 말했다. 이번에 잘하면 본사로 발령도 고려할 겁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지만 곧바로 머릿속에 떠오른 건 혜운이의 얼굴이었다. 본사라면 더 바빠질 텐데 혜운이랑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나 그날 밤 거실에서 혼자 앉아 고민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건호였다. 괜찮아. 요즘 얼굴도 못 보고 치네. 그냥 일이 좀 많아져서 무리하지 말고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해. 그의 목소리에 괜히 눈물이 고였다. 응, 고마워. 며칠 후 회사에서 작은 문제가 터졌다. 신규 창고에서 오류가 발생해 재고 수량과 전산이 맞지 않았다. 무장님은 저를 불러 이건 네가 해결해야 해 라고 말했다. 한밤까지 남아 데이터와 현장을 확인하면서 혜운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혜운아 엄마 오늘 늦어. 밥은 전자레인지에 있으니까 데워서 먹어. 아이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엄마 언제와 최대한 빨리 갈게. 엄마가 여기서 꼭 해결해야 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아팠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아이를 지키는 일 둘 다 할 수 있는 걸까? 결국 새벽 2시에 해야 집에 도착했다. 혜운이는 거실 소파에서 잠든 채 작은 손으로 내 그림자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월칵 쏟아졌다.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할게. 다음 날 건호가 작은 빵집에서 만나자고 했다.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자. 그는 제 표정을 보며 단번에 알아챘다. 많이 힘들어 보이네. 회사 일도 집안일도 그냥 너무 벅차서 건호는 제 손을 가만히 덮으며 말했다. 혼자 다 안 해도 돼. 나한테도 기대. 내가 있잖아. 순간 가슴에 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노트에 글을 적었다. 이혼 후 67일째 모든 걸 혼자 하려다 아이에게 소홀해진 나를 보았다. 하지만 기대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 오늘은 참 따뜻하다.
토요일 아침 혜운이가 엄마 우리도 여행 가자라고 말했다. 여행은 TV에서 봤어.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도 쌓고 새우도 먹고 싶어. 갑자기 아이의 얼굴이 초롱초롱해지자 저는 피씨 구으며 그래, 이번 주말에 가자. 고 대답했다. 건호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바닷가에 같이 갈래요? 혜운이가 여행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는 잠시 웃더니 당연하지. 언제든지 주말 세 사람은 강릉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혜운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엄마 하늘이 이렇게 파란 거 처음 바라며 기뻐했다. 도착한 바닷가에는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과 하얀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다. 혜운이는 두 팔을 벌려 뛰어다녔다. 엄마, 여기 좋아.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밤에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민박에 묵었다. 혜운이는 신나게 놀다 지쳤는지 금세에 잠이 들었다. 거실에서 건호와 마주 앉았다. 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혹시 내 옆에 서는 게 무서울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면 말했다. 조금은 아직 많이 두려워. 그는 미소 지으면 말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하지만 기억해 난 어디 안 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이 조금 더 가벼워졌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혜운이는 차 안에서 손을 꼭 잡고 엄마 다음에도 또 가자라며 말했다.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다음에도 또 아저씨. 며칠 후 회사에서 부장님이 불러 말했다. 이번엔 네가 정말 고생했다. 결과도 좋고 평가도 좋다. 곧 정식으로 본사에서 연락이 올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그날 밤 거실에서 노트를 펴고 썼다. 이혼 후 70일째. 내가 해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자리에서 조금씩 증명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건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저녁에 잠깐 볼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저녁 작은 카페에 앉아 있자. 그가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뭐예요? 그냥. 작은 제안. 봉투 안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여기 우리 집 열쇠야. 꼭 지금 오라는 건 아니고 혹시 마음이 열리면. 그때 저는 열쇠를 바라보다가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고마워요. 조금만 더 생각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난 서두르지 않아. 집에 돌아와 열쇠를 손에 준 채 혜운이의 자는 얼굴을 바라봤다. 우리한테도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생길 수 있을까? 그날 밤 노트에 적었다. 이혼 후 73일째 누군가가 나게 집에 열쇠를 건었다. 아직 그 문을 열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문 앞에 서 있을 용기는 생겼다. 며칠 후 혜운이가 저를 보며 말했다. 엄마, 우리 집에 꽃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엄마가 더 많이 심어줄게.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웃음도 더 많이 피어날 거야. 우리 집에도 내 마음에도. 본사 발령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부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해주었다. 수고 많았다. 이제는 본사에서도 인정할 만큼 성장했네. 다음 달부터 본사로 출근하도록 하자. 사무실을 나서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이제 정말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선을 했다. 혜운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렇게 바빠지면 아이와의 시간은 더 줄어드는 거 아닐까. 그날 저녁 거실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이혼 후 80일째, 드디어 본사 발령. 그토록 바라던 자리였는데 이상하게 두렵다. 내가 잃는 건 없을까. 며칠 후 본사에 인사하러 간 날. 그곳은 모든 것이 달랐다. 불꽃 정도는 된 로비, 깔끔한 책상과 번쩍이는 유리문. 후회의실에서 팀장님이 제게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해외 고객사와 연계된 중요한 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숙이며 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다. 퇴근 후 건우에게 전화가 왔다. 오늘 어땠어? 본사 첫날 괜찮았어. 아직은 어색하지만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넌 늘 그렇게 해왔잖아. 그 한마디에 묘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마워. 그 주말 혜웬이가 유치원에서 받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엄마 봐봐. 봉투 안에는 혜웬이가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가운데는 웃고 있는 저 오른쪽에는 혜웬이, 왼쪽에는 건호. 그 위에는 우리 가족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림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거 엄마랑 혜웬이랑. 그리고 아저씨 혜웬이가 해맑게 웃었다. 아저씨랑 있으면 엄마가 웃으니까. 아저씨도 웃고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면 말했다. 고마워 혜웬아. 그날 밤 건호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우리 셋이서 밥 한번 먹을래요? 그는 잠시 조용하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혜웬이는 맛있게 불고기를 먹으며 아저씨 또 여행 가자라고 말했다. 권호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래, 어디든 데려가 줄게 라고 대답했다. 그 모습을 보니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내 마음에도 작은 집 하나가 지워지고 있었다. 그치, 루 본사에서 밤 늦게까지 야근하던 날 휴대폰을 확인하니 건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도 고생했어. 집에 가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푹 쉬어. 그 말에 마음이 녹아내렸다. 혼자가 아니란 걸 다시 한번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혜웬이가 말없이 제 곁에 다가와 작은 종이 상자를 내밀었다. 엄마, 이거 상자 안에는 하트 모양의 편지지에 빗둘대라게 쓴 글씨가 있었다. 엄마, 웃어줘서 고마워. 엄마랑 아저씨랑 있으면 좋아.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다. 엘카 엄마도 혜웬이가 있어서 좋아. 그날 저녁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봤다. 언제부턴가 웃고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눈빛도 조금 더 단단해졌다. 이제 괜찮아. 혼잣말을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며칠 후 건호가 저를 불렀다. 이번 주말에 잠깐 시간 될까? 왜요? 잠깐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어서. 주말 건호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였다. 그는 천천히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여기 매물로 나온 집이야. 왜요? 혹시 너희들이 새로운 집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런 집은 어때서? 저는 벽지를 살피고 창밖을 내다봤다. 조용하고 햇살이 드는 집. 작은 발코니에는 화분을 놓을 자리도 있었다. 여기라면 잠시 상상해봤다. 혜우이가 웃고 건호가 웃고 나도 웃는 집. 그날 밤 거실에서 노트를 펼다 이혼 후 90일째 처음으로 새로운 집을 그려봤다. 무섭지만 어쩌면 그곳에 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며칠 후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끝난 놈. 후 팀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 네가 우리 팀을 이끌어야 한다.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내가 해낼 수 있다. 그날 밤 건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 집 다시 한번 같이 보러 갈래요? 곧 답장이 왔다. 언제든 내가 기다릴게. 주말에 다시 찾은 빌라.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오자 방안이 따뜻해졌다. 에이, 저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여기 좋네요. 건호는 미소 지었다. 응, 천천히 결정해도 돼. 저는 어디 안 가니까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밤 혜운이와 함께 자리에 누워 아이가 잠든 후 천천히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우리 집에도 봄이 오겠지.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날, 저는 본사에서의 첫 출근을 마치고 퇴근길에 잠시 빌라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 건우와 함께 다녀간 그 집.
아직 우리 집이 아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정해진 듯 했습니다. 문득 제게 열쇠를 건네며 언제든 준비되면 일하던 건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한숨을 내쉬고는 핸드폰을 꺼내 건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주말에 잠깐 시간 되어 그 집 계약하러 가자고 하면 같이 가줄래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건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하지. 기다리고 있었어. 그 주말 세 사람 좋아, 혜운이. 그리고 건호는 부동산 사무실에 함께 앉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타운이는 옆에서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 집이야 하고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건호는 그 모습을 보고 제게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해, 이제 정말 네가 원하던 곳이네. 저도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줘서. 이사날.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트럭에 짐을 싣고 이사업체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혜운이와 함께 베란다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여기서 우리 셋이 시작하는 거야. 혜운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와, 여기서 꽃도 키우자. 그리고 아저씨랑 같이 저녁도 먹자. 저는 아예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여기서 붙어야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집은 어느새 사람의 온기로 가득해졌습니다. 혜운이 방벽에는 그녀가 그린 해완나무 그림이 걸렸고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사실에는 거맛가 사다 준 커다란 식탁에 놓였고 식탁 위에는 매일매일 세 사람이 나눠 먹는 저녁밥이 차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혜운이가 잠든 후 거실에서 노트를 펴고 썼습니다. 이혼 후 100일째, 새로운 집, 새로운 자리. 이제는 두렵지 않다. 내 옆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 앞에 웃고 있는 아이가 있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믿게 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쯤 후 건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언젠가 네가 괜찮아지면 혜운이에게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월칵 쏟아졌습니다. 거머씨 저한테 너무 큰 걸 바라지 마세요. 아직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알아, 천천히 해도 돼. 나는 그냥 옆에 있을 거야. 혜운이는 무대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랑 저랑, 그리고 이제는 아빠예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맛도 옆에서 울컥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혜운이가 활짝 웃으며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나 잘했지. 그 표정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마음속에서 어떤 매듭이 두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뒤 거머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이제는 같이 살아도 될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있어도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사랑의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몇 달 후 작은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마다 음식을 덜어주며 웃고 혜운이는 똑같도 각 수저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내가 찾던 행복이구나. 그날 밤 마지막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혜운이의 그림이 붙어 있는 표지를 쓸어내리고 펜을 들어 글을 적었습니다. 이혼 후 180일째 지독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내가 다시 걸음을 떼었었던 건 내 안에 남아있던 작은 빛 덕분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 이제부터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우리 셋이 함께 걸어갈 것이다. 노트를 덮고 창문을 열자 바깥에서는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혜운이가 졸린 눈으로 일어나 엄마 왜 앉아?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제는 괜찮아. 우리 집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그날 밤 거실에 불이 꺼지고 세 사람의 숨결이 함께 어우러진 집은 어느새 진짜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